노혜경의 그 엽새. 바깥에 비가 내릴 것 같이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겨울인데 눈이 아니고 겨울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기 산간지방 어딘가에서는 비가 이미 내린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눈이 이미 내린다고 그러죠. 올해의 첫눈이 이미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들고 있군요. 노혜경의 그 엽새에서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야기로 온통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싶어 하나, 잘 쳐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YS라고 하는 말을 혹시 그 발음을 잘못 알아듣고 IS라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야말로 국민들을 가리켜서 IS라고 하는 망발을 해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죠. 아마도 이 한마디 때문에라도 박근혜는 역사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90% 이상을 끔찍하게 적대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자신에게 적대한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자리잖아요. 국민한테 욕 들어먹는. 그런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그리하여 심지어 테러리스트다, IS다 이런 말까지 해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력을 자신이 잠시 빌려서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몽땅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국민을 향해서 살상용 물대포를 쏘아대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IS가 장악한 정권인 건가? 이런 생각도 마구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침착하게, 이 얼마나 무도한가 하는 거를 굳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화내면서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엾어 해주고요. 그냥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로 하죠. 북한 얘기를 그동안 좀 너무 안 했는데요. 오늘 다시 북한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에 이어서 북한으로 올라간 작가, 월북 작가 이야기를 또 한 사람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선정한 작가는 이태준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혹시 상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끔 들어본 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주로 국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임이긴 하지만 상허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상허학회가 그야말로 정말 이 빼어나게 잘하는 분야의 연구가 바로 이 북한 연구입니다. 북한 문학, 북한 문화, 이런 데 대한 북한 역사, 이런 데 대한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 상허가 이태준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이름입니다. 이태준이라고 하는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린 많은 사람들이 백석은 약간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워낙 북쪽이 이 고향이었고요. 임화는 카프였고, 그리고 이용학은 자기 자신 카프의 맹원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굉장히 이 사회주의 계열의, 사회주의라기보다는 리얼리즘 계열의 문학을 하던 사람이었고, 자, 근데 이 이태준은 운문에는 지용, 산문에는 상허,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글을 잘 쓰고, 그리고 소위 그 순수문학 계열의 작가였어요. 이 사람이 문장이라고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제 말기까지 한국말로 된, 우리말로 된 잡지가 2개가 나왔었는데요. 하나는 문장이라고 하는 순문학지고, 하나는 그 인문평론이라고 하는, 지금식으로 따지면 문학과 지성과 창작가 비평 이 정도 되는 책들인데요. 그 문장지의 그 편집을 맡아서 일을 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순수문학, 소위 모더니즘 계열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였거든요. 글 공부를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꼭 읽는 책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새로 나왔다라고 하던데요.
문장 강화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문장 강화. 글 잘 쓰는 법. 요즘 일대 유행하는 글쓰기 방법에 관한 책인데 이 이태준의 문장 강화는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글쓰기에 대한 이 조목조목 그야말로 이 글쓰기에 필요한 마음 자세에서부터 사소한 요령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러한 책을 펴내도 될 정도로 상허 이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쓴다고 굉장히 이제 호가 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일단 문장 강화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여러 가지 글쓰기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정말 공부가 많이 돼요. 글쓰기 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문장으로 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는 책이죠.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분들이 글쓰기 책을 참 많이 내고 있어요. 강원국 비서관이 연설비서관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연설비서관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쓴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보면 이 높은 사람들이 쓰는 글쓰기죠. 자, 그런가 하면 백승권 씨라고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백승권 씨가 쓴 글쓰기가 처음입니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글쓰기가 처음입니다라는 책은 정말로 글쓰기가 처음인 사람들, 초보자들, 회사에서 이 기한을 하나 해야 될 텐데, 품위서를 하나 올려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사용 설명서를 하나 써야 되는데, 생전 글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글쓰기를 배우고 싶을 때, 이 백승권의 글쓰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백승권 글쓰기 강좌 같은 거 들으러 가면 아주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이태준의 문장 강화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필 좀 약간 남들에게 읽혀서 글을 좀 쓰는구나 싶은 수필 정도 또는 글을 좀 쓰는구나 싶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 시에 내가 응모를 하고 싶은데 좀 쓰는구나 싶은 이런 정도 레벨까지 내 글쓰기를 끌어올리고 싶을 때 문장 강화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 문장 강화에는 정말 주옥과 같은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몇 가지 발상들이 있어요. 임화도 이 비슷한 말을 했지만 1930년대에 저 글쓰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던 분들이죠.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린 분들이 다 1900년대, 그러니까 1900년에서 1910년 이 정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인데 이 상허도 1904년생이에요. 1904년생. 상화가 1946년도에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한 30대 후반 정도에 펴낸 책이 문장 강화인데요. 그때 당시 한참 상어의 글쓰기가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지금 나이로 보면 한 35살 정도는 사실 애기거든요. 문단에서도. 하지만 일제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었어요. 이 또래의 사람들이 10대, 20대 때 동인지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근대문학을 시작을 했고 이보다 조금 선배들이구나. 그 동인지에서 겨우겨우 잡지가 생겨나고 신문을 통해서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고 하면서 문단이 형성될 무렵에 글쓰기를 시작을 해서 한 10년, 15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대가가 되어 있는 그 또래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가 중에 대가 이태준이 쓴 문장 강화에는 이런 재미난 문장들이 나와요. 산문이든 운문이든 문장가들이 언어에 대한 의무는 실로 이 못 표현하는 암흑면 탁에 있을 것이다. 자, 일제시대라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자, 사람들이, 뭔가를 봤는데 표현이 잘한대. 뭔가 마음속에서 저것을 내가 묘사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팽글팽글 돌아요. 근데 표현이 잘 안 돼. 캄캄하죠, 눈앞이. 이걸 암흑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암흑면 탁에 있다는 거죠. 문장가들이 언어에 대한 의무는 실로 이 못 표현하는 암흑면 탁에 있을 것이다. 훌륭한 문장가란 모두 말의 채집자, 말의 제조자들임을 기억할 것이다.
예. 새로운 말을 발굴하고 그리고 있는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서로 다르게 이어붙이고 조금씩 개조하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 우리 문학에 좋은 작품이 없었던 것은 먼저 좋은 문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좋은 문장을 먼저 만들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는 일이 이 문장가들의 책무다라는 것이지요. 되게 이렇게 멋지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 광음이 살같이 지나. 자, 어떻습니까? 세월은 유수 같다. 광음이 살같이 지나. 우리 보통 잘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하고서 정도 문제지만 남의 발견을 써서는 안 된다. 문장에 있어서야말로 특허권 도덕을 지켜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나로서 발견해 써야 한다. 순양전 같은 옛날 문장들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전고, 과거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 막 과장하는 것, 대꾸법 이런 게 왜 그런가 하면 순양전 같은 소설들은 판소리계 소설이기도 하고 해서 구비문학하고 글자로 기록된 문학 사이쯤에 있거든요. 구비문학은 외우기 쉬워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 익은 표현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하지만 글로 쓰기 시작하는 문학은 외워서 쓸 필요가 없고 적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이제 독창성이 필요한 거죠. 이 이태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주는요. 한 가지 생각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플로베르의 말을 인용해서 오로지 유일어를 찾아라. 그리고 말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발견과 가공으로 문장을 쓰라. 이런 훌륭한 말들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 밖에도요, 이 책 안에는 정말로 주옥과 같은, 참, 주옥이란 무엇이냐. 제가 방금 주옥과 같은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런 표현을 이태주는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훌륭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장 강화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이태준은 일제시대 때의 작가들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최고의 작가에 속하는 그런 그것도 카프 계열의 작가가 아니라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이고요. 심지어 대중적 인기도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어떠한 작가였다 하는 거는 우리 국문학 4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생각보다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88년도까지는 이 사람도 정지용처럼 정동그라미용 하는 식으로 이 동그라미 준 이런 식으로 되었었지만 그래도 그의 문장 강화는 저자를 적당히 이름을 바꿔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해금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문학 의 연구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상허 학회가 있을 정도잖아요. 정지용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썼던 박태원이라든가 염상섭이라든가 이런 빼어난 작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학회가 생긴 건 아마 상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 보여요. 더 있나? 좀 헷갈리긴 해요. 어쨌든 학회가 있는 거는 연구회들은 꽤 많이 있는데요. 학회가 일제시대 때 작가 가운데서 학회가 생겨 있는 건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굉장히 많이 높이 떠받들려지고 있는 작가예요. 오죽하면 별명이 이 조선의 모파상이었거든요. 모파상이 왜 단편소설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상어도 단편을 정말 빼어나게 잘 써서 이 사람을 북한에서 조선의 모파상이라고 불렀답니다. 남한에서도 비슷하게 불렀겠죠. 자,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나서 자, 이분이 북한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들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청곡 이전에 먼저 준비한 곡이요. 비도 오고 하니까 김종서의 겨울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서 겨울비. 좋죠.
네, 김종서의 겨울비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좀 실수로 다른 곡이 나갔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그 문장 강화 그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 그 상허 이태주는요, 우리가 왜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구인회라고 하는, 특히 이제 외국 문학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그 아주 왜 그 이 소위 말해서 언어를 좀 더 세련되게 벼리고 현실을 고발하고 이런 문학보다는 언어를 조금 더 세련되게 벼리고 개인의 그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훨씬 충실한 문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구인회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예, 구인회. 자, 이 사람은 아마 우리 그 문학사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조선말로 하는 문학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던 첫 세대이기도 하고 일정한 성과를 굉장히 많이 올린 세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어쨌거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구인회라고 하는 거는 카프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경향문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색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없는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제시대 때 정치색이 없는 문학을 한다는 거는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제에 저항하지 않았다. 하나는 저항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나 투쟁하고 언제나 투사처럼 그리고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고 살 수만은 없으니까 한 사람의 내면이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고 조국과 민족의 이 엄청난 역사적 질곡에 맞서서 싸우고 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성장을 담당했던 문학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간에 이태준이 소위 말하는 좌파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문학만을 보면 제가 쓰는 시만을 놓고 본다면 제가 전혀 실천문학 같은 데서 시집 낼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 실천문학의 80년대, 90년대는 그랬었고 요즘 들어서 보면 이 문학들이 거리가 그 문학이 성숙함에 따라서 문학의 표현 방법의 거리는 조금 다양해지고 가까워지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때는 1930년대, 40년대고 상어는 소위 말해서 순수문학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상어가 만약에 월북을 하지 않고 남쪽에 있었더라면 김동리 이런 사람 행세 못해요. 전혀 행세 못해요. 상어가 있는데. 정지용이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그 미당 서정주 이런 시인이 행세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정도로 상어가 있었다면 이 한국의 소설문학은 상어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도로 소위 순수문학계의 이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상어가 북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충격이면서 한편으로는 충격 아닌 부분도 있어요. 왜냐? 일제시대 말기에 이 상허는 문장을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문장지가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폐간이 되어버려요. 한국 조선말로 쓰는 잡지를 다 없앴거든요. 폐간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국민문학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다소간 친일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기의 작가들이 이 자이든 타이든 그리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렇게 일종의 그 친일 부영 문학을 조금씩 다 했는데 이 상어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정지용이 이게 붓을 꺾어버리고 어떤 신부님이더라? 갑자기 그 주교님 성함을 까먹었는데 윤무슨 주교님인데요. 그분하고 같이 전국 수도원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일제 말기를 지냈다고 하거든요. 이 상어는 그렇게 강연을 하고 돌아다닌 것은 아닌데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붓을 꺾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자, 이런 데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비록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선 일제의 이 만행을 고발하고 싸우고 하는 문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제에 부역하는 문학, 나의
그 자존심 그리고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저버리고 그 부역하는 문학은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다. 라고 봐야겠죠. 자, 그랬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조선문학가 동맹을 결성하고 말하자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좌익이라고 불리는 문학 활동을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우익이라고 불리는 문학 활동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작가들이 분포를 보면요. 어지간한 작가들은 다 한국문학 작가회의 소속이에요. 그냥 작가회의 소속이에요. 그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문학의 형식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가 뭐 문지로 등단을 했든 뭐 장비로 등단을 했든 실촌문학으로 등단을 했든 심지어 조선일보로 등단을 했든 관계없이 대부분 작가회의를 하고요. 시인협회라든가 문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문인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숫자로 따지면 뭐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그냥 지역에 살고 계신 기타 지역에 살고 계신 문인들은 이 작가회의하고 협회를 동시 가입하는 분들도 많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분포가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은 작가회의 소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어떤 문학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비정치성의 정치성으로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아부하는 사람은 안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구한테나 쫙 깔려 있는 거죠. 사실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정치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아닌 분들도 물론 있어요. 정말로 정치색 없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정치색 없는 분들은 그분이 순수한 문인이라고 한다면 아주 마음속 깊숙이에는 독재에 대해서는 결코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단순히 나는 정치색이 없고 순수 문학을 할 테야라고 표방을 한다는 거는 기득권을 옹호하고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빌붙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대부분 작가회의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에 새로 생겨난 풍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엄혹한 일제 말기를 지나고 나서 해방 공간에 들어왔던 문인들이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조를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소명 앞에서 많은 작가들이 작가 동맹을 결성하고 그야말로 정치적 운동을 시작을 한 건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당연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살았더라면 지금의 문인들도 대부분 작가 동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극히 드물게 굉장히 권력지향적이던 분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굉장히 우파적인 민족주의적인 이런 그 작가 모임들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던 작가들뿐만 아니라 문학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민족주의적인이라고 이름이 붙은 그 진영보다는 이 작가 동맹 쪽으로 훨씬 조선문학가 동맹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기울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어가 여기에 들어간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상어가 북쪽으로 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진짜 북쪽으로 갔다는 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갔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책 저 책을 뒤져봤는데 상어가 만약에 1950년 전쟁 이후에 북한으로 가게 된 거라고 한다면 끌려간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46년도에 갔거든요. 이 46년도에 갔다는 거는 강제로 북한에 끌려갔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강제로 갔다면 6.25 전쟁 때 처형되거나 아니면 남한으로 도로 내려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종군 문학인으로서 아주 사나운 소설 같은 걸 쓰기도 했어요. 상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사나운 말이 험한. 근데 자발적으로 간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자발적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왜 갔는가가 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상어 같은 타입의 문인들도 그때 당시에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택할 정도로 소위 남쪽의 조국이 아닌 북쪽의 조국이 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조국스러웠나?
조국 교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조국스러웠나?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단초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 상어가 1940년대 그 해방 공간에 소련 여행기를 쓴 적이 있었어요. 소련 여행기를 썼는데 그 소련 여행기에서 정말 무지무지하게 소련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련을 다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때 당시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름으로는 경제 발전도 많이 되고, 그 스탈린 치하의 굉장히 독재적인 그 국가였지만, 외국에서 소련을 참관하고 여행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였겠죠. 왜 우리도 이 여행을, 평양에 여행을 하러 들어간 외국인들이 쓴 여행기, 예를 들어서 루이제 린저, 이런 사람들이 쓴 여행기를 보면 북한이 무슨 지상 낙원 같잖아요. 아마 이 남한이 아니구나. 이제 막 개방된 조선의 그 문화인들을 초청을 해서 소련에서 이 소련이 유람을 시켜줬는데 이때 이제 상어가 같이 간 거예요. 이 같이 가서 보았던 소련이라고 하는 건 지상 낙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거든요. 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주의가 이 법률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를 보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국가의 철저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크고 있지요.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지요. 공짜로 교육시켜 주지요. 집 주지요. 먹을 거 주지요. 직장 주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평균적으로 그런 대로 잘 사는 삶을 영위하는 데는 이 사회주의 국가의 시스템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권금상 박사가 오셔가지고 그 북한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북한이 1946년도, 7년도에 그 이 3대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생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 수립하기도 전에 법률부터 만들었는데 그 3대 개혁 법안이 이 농지 개혁 법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노동법.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양성평등 법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현대사회에서 그 한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실제로 북한이 소련이라고 하는 모범 모델 없이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실제로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뭐 지금 2015년 대한민국에서도 법률이 있지만 안 지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대포 이런 것도 규정이 있잖아요. 안 지키고 헌법이 있지만 안 지키고 있는데 1940년대에 뭐 말로는 뭔 좋은 말을 못해요. 어쨌든 말로 되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 좋은 말들이 이 원조 국가가 소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상어가 여행을 간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 혹합니다. 아마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대체로 그 상어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대체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역사적 정통성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 어떤 종류의 시스템을 선택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해방 공간에서 남쪽에 미군이 있고 북쪽에 소련이 있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시스템을 강요를 당했죠. 양쪽에서 강요를 당했고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었는데요. 남쪽을 선택한 사람들에 비해서 북쪽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꿈을 많이 가지고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꿈을 많이 가지고 올라갔다. 자, 꿈꾸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북쪽이 좀 더 정통성이 있고 북쪽이 좀 더 나은 체제를 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해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자, 신청곡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노랑 윤성림님께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맞죠? 예, 내일을 향해 사라의 주제곡입니다. 예, 빌리 조 토마스가 부릅니다.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듣도록 할게요.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s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네, 영화 내일을 향해 사하라의 주제곡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네, 들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작가들을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1945년에서부터 50년까지의 해방공간, 그 해방공간에서 작가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해방 공간에서 이 분단이라고 하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구 선생 아닙니까? 이 김구 선생이 38선이 이렇게 그어져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고죠. 예, 상해 임시정부가 과연 우리의 건국의 시작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의 국가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국가냐 이런 종류의 논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솔직히 우리처럼 같은 지역에서 같은 땅에서 몇천 년을 살아온 자칭 단일 민족한테는 이 민족 국가의 성립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하는 질문이 부질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뉴라이트들 그리고 이명박근혜 그룹들이 1948년을 건국절로 하자라고 하는 건 친일 행적에 관한 면죄부를 얻고 싶다라는 뜻과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 48년이 건국절이 되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아주 간결하게 말해서 1948년을 기점으로 이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었다라고 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물론 외교적으로는 이미 1991년도에 유엔 동시 가입을 함으로써 두 개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이미 두 개의 국가죠. 그게 노태우가 유엔 동시가입을 했으니 망정이지 하다못해 김영삼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빨갱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참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기도 하고 역사라는 것이 참 재미있게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북 관계의 진전은 우파 정부에서 그리고 이 복지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복지 정책 이런 것들도 역시 우파 정부에서 하는 편이 좌파 정부가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같이 우파적인 그 경향성이 훨씬 짙은 나라에서는 훨씬 수월하죠. 그렇긴 한데 이 이명박근혜 정권은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역사 교과서를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뒤편에 역사에 대한 이 무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이 역사는 다양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그야말로 원론적인 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닐까.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성장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까. 1979년 10월 26일로 딱 의식이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때가 되게 많은데요. 각설하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사실 지금 가장 꼭 통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화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있는 이 시점을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서 북한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유가 북한을 또 하나의 국가로 우리는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친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김구를 인정하기 싫고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싫고 여하튼 이 임시정부 임정분들은 미군정의 거부에 의해서 귀국도 굉장히 초라하게 하고 8월 15일 이전에 광복군이 국경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오로지 그 유일한 이유로
전혀 이 정치,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의 현장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장제스가 이 광복군을 대신해서 발언을 조금 하고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 통일된 조국을 바라고 뛴 것이지 분단된 조국을 바라고 그렇게 싸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분단에 관해서 못 참아하고 38선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문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렇게 격렬하게 통일 38선을 거부하고 분단을 거부하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북쪽으로 간 문인들은 대부분 이 6.25 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인식을 합니다. 즉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1945년대에서 50년대의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2000년대 사람들만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뭐 예컨대 미국만 하더라도 남북 전쟁 시기에 이 남부와 북부 미국이라고 하는 연합이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통일 전쟁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남북 전쟁을 노예 해방 전쟁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일종의 통일 전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결정하는 전쟁이기도 했어요.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부터 이 남부라고 하는 건 노예를 이용한 목화산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부터 북부 공장지대, 공장 노동자와 자본가로 이루어지는 국가 경제 시스템. 이렇게 재편하는 전쟁이기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6.25 전쟁도 한편으로는 영토의 통일을 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시스템을 국가가 경제의 헤게모니를 쥐고 나가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게 맡겨진 좋게 말해서 시장경제, 자유시장, 자유경쟁 이렇게 맡겨진 시스템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고요.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못 이기죠.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이 져요.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이 지지만 미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지 못한 전쟁이에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느 쪽도 서로 이겼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서로 트라우마가 있는 이런 전쟁으로 끝이 나지만 북한 측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인위적으로 1945년도에 분단되었던 이 조국을 하나로 통일해야겠다라고 하는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 의식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뭐 실제로 전쟁터로 국가가 내몬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굉장히 시와 소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왜 정의로운가, 어째서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가, 이 전쟁은 어째서 거룩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이태순도 역시 종군 작가로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를 저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 시기에 살았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 상어같이 정말 아름다운 문장, 굉장히 미문주의자예요. 뭐 신경숙의 문장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신경숙의 문장보다 상어의 문장은 뭐라고 할까 조금 더 고상해요. 하여튼 뭐 그래요. 신경숙의 문장에 대해서 제가 참 설명할 길이 참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녀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녀적이라는 말이 참 나쁘게 쓰일 때가 많은 말이라서 그 말을 좀 싫어해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이미 해버렸네. 어쨌거나 이런 어떤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던 상어지만 실제로 상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1930년대 말 정도가 되면 일제히 수탈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음하는 농민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요. 굉장히 보면 이 표현 방법이 사회주의 리얼리스트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모더니스트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주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회의식이 투철한 이 민족의식이 투철한 글들을 쓰기 시작을 했던 이 상어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서 무지무지하게 체제옹호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글들을 막 쓰더라고요. 쓰고 싶었을까? 그런 것도 참 되게 많이 궁금한 이야기죠.
예. 상어 이야기는 오늘 여기 정도까지 하고 내일 본격적으로 북한에서의 상어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게시판을 조금 방문을 해보니까 별다른 말씀들이 없으세요. 로니님께서 어제 그네가 아이스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이스, IS도 아니고 아이스. 아 저런 그 완전히 이 뭐라고 할까? 이 시위하는 분들을 보면 온몸이 얼어붙나 봅니다. 덜덜 떨리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후기가 별로 없어서, 제가 뭐, 후기를 봐야지 하고 있다가 후기가 별로 없어서 약간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뜻에서, 오늘도 잠깐 저기 시집 선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시집이 제가 이 상허라든가 이 북한으로 넘어간 이 작가들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다가 보면 저희 문학적 경로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실천문학의 최초의 이 기자는 아니고 편집부 직원인데 잡지를 문학 잡지의 기자라는 말은 잘 안 써서요. 어쨌든 편집자였었는데 처음에 실천문학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력서를 낸 것은 전예원이라는 출판사였거든요. 근데 이 전예원이라는 출판사에서 1980년도에 무크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제호를 달고 실천문학이라는 잡지를 펴냅니다. 창간호라고 달았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쿠데타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하면서 전기 간행물들을 대폭 줄이고 전기 간행물 허가를 안 해줬어요. 예, 그래서 잡지를 낼 수가 없다가 보니까 전기 간행물 대신에 매거진 북이라고 하는 특이한 새로운 형태의 장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무크라고 불렀습니다. 자, 책이면서 단행본이면서 동시에 잡지다라는 거고 1년에 한 권 정도 내겠다. 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이 실천문학이라는 것을 창간을 합니다. 이 잡지는 이 지금 한국문학작가회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실천문인협회, 그냥 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에 대응해서 자유실천문인협회, 자유를 실천하는 문인들의 협회다라고 하는 협회를 많은 문인들이 결성을 했는데 이 문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의 일종의 기관지 비슷하게 펴낸 것이죠. 예, 그 잡지를 펴내고 난 다음에 실천문학사라고 하는 임플란트 회사를 하나 차려갖고서 유령 회사였죠. 사장만 있는. 이제 거기에 제가 전예원의 이력서를 냈는데 전예원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예원 사장이 저를 고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실천문학 사장님이 그러면 실천문학으로 고용을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원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야매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들어가서 제가 가장 실천문학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 유명한 문인들 계세요. 조태일, 박태순, 김정환 뭐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문학의 실천이냐 실천의 문학이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그 자체를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실천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사회변혁운동 그 자체의 도구가 되는 것이 문학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건데 자 문학의 실천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상허 같은 모더니스트 계열이고 실천의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리얼리스트 계열이었다라고 그때는 서로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두환 독재가 막 보면 뭐 진짜 사람도 많이 죽이고 삼성 교육대 이야기 같은 게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건 그냥 거대한 살인 집단이거든요. 거기다가 광주 학살 있었지요. 자, 이런 살인 집단 군사 독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데 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는 둥 뭐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는 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문학의 실천이든 실천의 문학이든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단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나의 의지를 좀 더 잘 드러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조금 첨예할 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방법론의 고민에 대해서 덜한 사람들이 있고 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상어 같은 사람들은 문학적 방법론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장 강화 같은 책을 쓰는 것이죠. 근데 이 분명한 문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실천의 현장을 사회주의 조국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분들이 비극이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 분단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가 갈라진 조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반쯤 죽은 거예요. 반쯤 죽은 곳에서 문인들이 실천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정부 87년 민주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상처를 조금씩 아물어가면서 민주주의 쪽으로 오고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이후에 다시 마구 이 민주주의에 칼이 꽂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인들도 역시 죽음을 살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오늘이 그 엽세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상어가 북한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임화는 총살당했고 백석은 양치러 갔고 상어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일 들으시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